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매 강의를 진행하게 될 장석태입니다. 자, 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대상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동산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참 깝깝한데, 기본적으로 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자, 먼저 첫 시간은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매 그러면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경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갈까 합니다. 교재는 제가 편집을 좀 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자기 돈 자랑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나는 경매로 뭐 5년 만에 50억 벌었다 뭐 이런 수필류 책들이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 책들은 이론서인데 사실 이론서가 너무 어렵게 써졌어요. 실무 제요랄지 여기에 대한 해설서 또는 민사집행법 해설 또는 판례들을 모아서 정리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하더라. 실무와 이론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지인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잘 말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냥 책에다가 오픈을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경매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수업을 들어갈까 합니다. 자, 몇 개 기본 개념부터 몇 개만 짚어봅시다. 경매에 대한 상식, 허실 이런 것들. 자, 먼저 경매란 무엇인가? 자, 경매라는 말 자체가 이 경이라는 말이 경쟁할 때 쓰는 경자에다가 매자는 두 가지 매자가 있습니다. 살매자가 있고 팔매자가 있는데 여기서 매는 팔매자입니다. 경쟁하게 하여서 파는 것, 이게 경매입니다. 제가요 물건을 팔 겁니다. 이 물건 사실 분 손드세요. 가장 비싼 금액으로 사겠다고 손드는 사람에게 제가 매각을 허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제일 비싼 금액을 손드신 분에게 당신이 사세요. 이게 경매입니다. 그렇죠? 자, 경매는 사회 일반 여기저기서 이루어집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는 경매, 인사동에서 하는 경매, 뭐 소도비 경매, 크리스트 경매 또는 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경매. 자, 그런데 우리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담당 판사, 사법보좌관, 집행관, 경매계장 등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하는 일반적인 과정들을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줬죠? 돈 갚았어요.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갚았습니까? 배째라고 합니까? 배째라 이렇게 나옵니다. 돈 못 갚아? 나 돈 없어? 마음대로 하세요. 이때 배째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야, 왜 돈을 안 갚는 거야? 집에 밤중에 쳐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잘못하시면 폭행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욕을 합니다. 네? 모욕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너 언제까지 안 갚으면 구덩이 파서 묻어버릴 거야. 그러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 다투는 과정에 만약에 도자기가 깨지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자력구제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개인이 자력으로 구제받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사를 불러야 됩니다.
해결사 누가 해결사입니까? 예, 법원이 해결사입니다. 그래서 법원한테 신청을 합니다. 판사님이 나쁜 놈이 있잖아요.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근데 재산이 없으면 말 안 하는데 재산도 있으면서 돈을 안 갚습니다. 그자의 재산인 아파트를 강제로 처분해서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자 따져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가? 네 말이 맞구나. 심사해보니까 채권자 말이 맞아요. 그래 내가 네 뜻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겠노라. 그래서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법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채무자가 몰래 그 아파트를 팔아먹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못 팔아먹게 압류를 하셔야 됩니다.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가 되면 처분 금지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는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니까 일종의 이 법테크적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지법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시한을 놓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입찰자가 입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고 돈을 내서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팔리면 이제 법원에서는 마지막으로 뭐를 해요? 배당을 하죠, 배당. 그렇죠? 그래서 경매 절차는 크게 정리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압류를 하고 두 번째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어떤 입장에서 경매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입장일까요? 빨리 채무자 재산을 경매로 집어넣어서 팔리면 매각 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경매를 바라봅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매를 바라봐요? 어떻게 하면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까, 저지시킬까, 이런 관점에서 경매를 바라볼 겁니다. 그렇죠? 또 법원 입장에서는요, 이 양반들은 어떤 거예요? 별 무리 없이 안전하고 무난하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요, 뭐죠? 나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싸고 좋은 부동산을 안전하게 낙찰받을 것인가? 경매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요.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채권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주로 지금 우리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입찰자 입장에서 경매를 바라볼 겁니다. 자, 따라서 입장이 다른데요. 다 공부하고 경매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다 공부하다간 날 셉니다. 내게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무슨 법원 사법보좌관도 아니고 무슨 경매계장도 아닌데 민사집행법을 들들들 팔 필요가 없다니까요. 입찰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관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종류라고 되어 있네요. 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되게 다 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있어야 되고 예견된 경매다. 임의 경매는 담보물권이 있어야 되고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어떻게 경매를 진행되는가? 요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경매는 넘어가는가?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배째라고 합니다. 돈 없어, 배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매로 넘어가는 걸 봅시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경우부터 봅시다. 두 번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 돈 좀 빌려줘. 차용증 받아놨습니다. 현금 보관증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 너가 돈 못 줘, 배째라 이렇게 너무 곤란하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만약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해라. 그래서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그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라. 그리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으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차용증이라고 말하는데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때는 이런 걸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거는 간단합니다. 약속한 그대로. 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둘이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돈 좀 빌려주라. 알았어. 내 돈 안 갚으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이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서 팔리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네가 우선 변제 받아가면 돼.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거를 등기해놨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돈을 빌려줬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안 갚는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징징 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저당권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는 여차하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 있다. 예견된 경매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장 전형적인 경매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거를 담보물권에 터잡은 경매,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보니까 차용증만 딸랑 받았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만 딸랑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법원에 달려가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담당 법관이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응? 김계동이 아파트를 강제로 처분해서 팔리게 되면 너 채권에 만족을 얻어라. 경매 개시 결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 차용증이 위조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채권자가 목소리 크게 키웠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바로 채무자 재산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누가 힘센 놈이 와가지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나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내가 강압에 못 이겨서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줄 수도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차용증이 작성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또는 돈을 아예 빌린 적이 없다거나 또는 돈을 다 갚았다거나 또는 절반을 갚았다거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네 말이 맞다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걸 확인받아 오셔야 돼요. 누구한테 확인받아 오라? 법원한테 가서 확인받아 오라. 객관적인 제3자 법원에 가서 확인받아 오라. 자, 그래서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법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돈을 빌려주신 분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물품 대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얘 말이 맞구나. 너가 얘한테 얼마 돈 줄 권리가 있다. 라고 법원에 확인,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집행권은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네 말이 맞아.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좋아. 라는 것을 확인한 공정의 증서 이런 걸 집행권원이라고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문입니다. 그렇죠? 각종 판결, 각종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런 것들이 집행권원이 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법원에서 나와요. 그런데 법원에서 나오지 않는 집행권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차용증과 공증입니다. 여기서 공증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사실을 공증만 하면은요, 이거는 강력한 증거 효력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증을 하냐면 공증사무소 가서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줬다. 약속금을 공증을 하고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하자. 만약에 약속한 날까지 돈을 못 갚으면 너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좋습니까? 예,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공증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굳이 법원에 가서 징징 짤 필요가 없어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경매 공부를 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경매 공부 얼마나 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셔야 돼요?
대충 하세요, 대충. 대충 하세요, 대충. 예? 자,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기초는 튼튼히 하되 적당히 하고 돈 벌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적당히 하고 돈 벌자입니다. 경매 공부하다 늙어버렸어요. 응? 10년째 공부만 하고 있어요. 100번 보느니, 100번 드느니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요. 100번 보느니 한 번 경매하는 것만 못해요. 10년 공부보다 한 번 낙찰받는 게 훨 낫습니다. 사실은 내 경매 공부 다 해가지고 뛰어들 거야. 날셉니다. 70대도 경매 못해요. 자, 뭐 하지? 나는 어느 분야를 전문으로 할까? 토지? 아니, 주택? 주택 중에는 뭐 할까? 예를 들어, 분야가 여럿이 있겠죠. 토지 전문, 토지도, 뭐, 나대지 전문, 뭐, 임야 전문, 농지 전문, 뭐, 공장 부지 전문, 뭐, 주택도,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또는 뭐, 전원주택. 또, 분야는 나는 뭐를 전문으로 할까? 가장임차인을 잡아내는 걸 전문으로 할까? 유치권 전문으로 할까? 뭐, 법정지상권 전문으로 할까? 뭐, 지분 전문으로 할까? 그냥 안전하고 무난한 물건 전문으로 할까? 분야가 또 다를 겁니다. 또 어디 할까? 우리 동네 할까? 옆 동네 할까? 수도권, 전국. 이거 다 공부하다가 날 샌다고요. 지금 경매를 제대로 하려면 요 손가락만큼을 다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요 부분만 할 거예요. 저는 안전한 물건이고 아파트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다 공부하고 경매 뛰어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 샌다고요.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돼요. 네? 내가 하지도 않을 걸 뭐하러 하냐고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단 기초는 튼튼히 하셔야 돼요.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권리분석이라는 몇 가지 툴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는 튼튼히 하셔야 돼요. 우연히 재수 좋게 한두 번 돈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고스톱이나 포카도 처음 모르고 쳤는데 돈 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하면 결국은 다 잃게 돼 있어요. 이것도 결국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기초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할 게 있습니다. 숙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컴퓨터 켜시고 집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실 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법원경매라고 치시고 법원경매라고 치시면 법원경매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 회원가입하시고 즐겨찾기를 꼭 해놓으세요. 일단 가까이 수시로 들여다봐야 관심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매법정에 나가서 열기를 느끼고 올 것 그랬습니다. 가까운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법원에 가보시면 경매법정에 가보시면 놀랄 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아가씨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또 여기는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네? 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십니다. 법원에 가셔서 인증샷 한 방 찍으시기 바랍니다. 인증샷.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깔아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틈남대로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법원 경매를 우리가 경매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집안채 장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법원 경매 정보를 가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훨씬 더 여기서는 부가가치를 제공해줘요.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현재 경매 사이트 중에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지옥션이 있고 하나는 굿옥션이라는 사이트가 1, 2위를 서로 다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굿옥션입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도 이제 굿옥션 사이트 전문으로 할 텐데 이게 보기에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아이디하고 실명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그쪽에 제휴를 해서 2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 물건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열어드릴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려면 돈 내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 2개월 무료로 그 사이트 이용하려면 한 12, 3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근데 여기 회원 가입, 여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2달간 무료로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시고 나중에 이제 정규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 주변에서 경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 배우는 거는 수영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전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이론만 열심히 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수영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열심히 이론 공부합니다. 수영의 역사, 부력이란 무엇인가, 자유형. 예? 근데 막상 물에 던져놓으면 꼬르르 수영 하나도 못합니다. 맥주병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실전을 또 너무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내 경험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물에 던졌다. 겨우 살아났다. 근데 할 줄 아는 건 개구리 햄밖에 못합니다. 다른 건 못해요.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면 됩니다. 자, 먼저 기초적인 이론,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기초적인 이론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웬만하면 민지법 주요 절차 몇 가지만 공부하면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론 배우고 난 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일단 수영장 벽 잡고 발차기 연습부터 합니다. 그쵸? 발차기 연습을 몇 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가, 이제 배 들어주면서 연습하고, 나중에 보드 갖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낮은 데서 연습하고, 깊은 데 들어가고, 25m 풀 갔다가, 나중에 뭐 100m 풀 갔다가, 조금씩. 처음에는 자유형, 그 다음에 저병, 배형, 평형, 고루고루 배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물에 들어가시라고 말이에요. 네? 계속 수영의 역사만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준비됐다 그러면 물에 들어가셔서 그 물 언저리에서 놓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경매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기본 절차 개념만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밑에 하고 관련인데 내가 전업투자자가 아니에요. 전업투자자가 아니라면 평생 가봐야 경매 얼마나 할까요? 나는 경매로 먹고 사는 전업투자자. 경매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 일을 하면서 경매를 가끔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 몇 번이나 할까요? 돈이 많으면 많이 하겠지만 뭐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10번 이상 하기 힘들어요. 네? 인풋이 들어가면 또 다시 내 돈으로 회수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괜찮은 물건이어도요. 항상 세금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 2년 정도는 보유해야 양도세가 낮아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다시 회수했다, 투자 회수했다 이거를 열심히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네? 한 10번 정도 제가 봐서 할까요? 자, 그런데 이것저것 다 공부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만 해도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으면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시면 돼요. 넓혀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안전한 물건만 할 거야. 그래, 아파트만 하세요. 너는 우리 동네 앞마당부터 할 거야. 그렇습니다. 뭐 잘 모르는 먼 동네 물건 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 또는 인근적 물건부터 하셔야 돼요.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인근적 물건은 웬만한 정도는 아니까. 그 다음에 분야도 나는 다른 거 안 할 거야. 아파트만 할 거야. 그러시긴 말입니다. 아파트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가장 임차인을 잡아내는 거. 이거를 전문으로 하겠다.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할 건 안 해도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공부 안 하셔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대치를 좀 낮추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흔히 너무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도 보면 경매에서 연예인 뭐 돈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 맨날 나오고 그럽니다. 뭐
뭐 비도 경매했다고 하고 이병헌이도 했다고 하고 노홍철이도 했다고 하고 서장훈이도 뭐 경매에서 돈 벌었다. 그래서 이제 곧잘 서장훈 씨 얘가 많이 나오는데 양재동 양재역 사거리 거기에 무슨 빌딩을 하나 IMF 때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때 뭐 27억인가 29억인데 지금은 시가가 17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구만. 근데요 그거는 경매로 인해서 돈 번 게 아니고요. 네?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IMF 때는 워낙에 싼 물건들이 두글두글 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만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다는 장점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됐고 또 그쪽에 무슨 분당선, 제2분당선이 뚫리면서 양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경매 자체로 이익은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서 뭐 누구는 10억 벌었어요, 20억 벌었어요, 월세를 매월 뭐 2천만 원씩 받아요. 물론 실제도 있지만 과장된 표현도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된 표현도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은 투자 수익률을 경매를 통해서 몇 %나 올리고 싶으세요? 몇 % 정도 수익률 올리시면 좋을까요? 많이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10% 정도면 양호합니다. 목표는 한 20% 정도 잡으시되 10% 정도 수익률 단 안전하게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요새 은행 이자 몇 %죠? 2% 아마 그 언저리인 것 같아요. 20%면은요 5배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가용한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만약에 2억 있다. 그럼 2,000만 원. 만약에 20%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뭐 2억에 4천만 원 정도. 그러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한두 개 뭐 아다리가 맞아서 투자가 성공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도 있겠죠. 10%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잡으시면 돼요. 적은 거 아닙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이렇게 돈 벌었어요. 나는 뭐 하면 뭐 많이 법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자기 자랑만 하지 손실은 거의 반영을 안 합니다. 이 수익률에 갖는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재수 좋게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벌었다. 그럼 수익률 30%입니다. 근데 입찰에서부터 배당하고 바로 임차인을 들어서 집어넣었어요. 또는 뭐 팔았어요. 여기까지 3달 걸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단순 산술 계산으로 1,00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벌었는데 3달 걸렸다. 그러면 1년에 4번은 돌릴 수 있네. 따라서 30% 곱하기 4, 120% 수익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년에 4번 돌리기는 어려워요. 말도 안 됩니다. 네? 또 손해보는 거는 말을 안 합니다. 네, 손해보는 건 말 안 해요. 제가 곧잘 그런 예를 듭니다.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뭐 초기면 괜찮은데 뭐 말기다 그러면 주변에서 자연요법을 권합니다. 그렇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근데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연요법을 써서 당신은 성공했어요. 나았어요. 나았다고 이 치료법을 권합니다. 그런데 100명이 그 치료법을 선택해서 99명은 죽어버리고 당신 한 명만 살아가지고 이게 최고의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말이 없어요. 경매 투자로 손실 보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항상 손해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기의 유리한 쪽만 피하려 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 마라. 안전하게 가는 대신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를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면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경매하고 관련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좋아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경매합니다. 그러면 인식이 별로예요. 그렇죠? 야, 너 정 벌어먹을 게 없어. 그런 거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남의 이익을 불행에 편승해서 그 불행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뭐 이런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참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낙찰받았다는 이야기는 제일 비싸게 써내신 분이에요. 한 푼이라도 더 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무슨 생전에 본 적도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 이사비도 줘가면서 내보내는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또 연체된 관리비도 막 물어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이 자본주의에서 경매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근데 가치가 3억이다. 시장 가치가 3억인데 등기부 보니까 가압류가 5억, 저당 근저당 3억, 또 세금 못 내서 세무세사 압류 2건. 네? 그 다음에 거기 임차인도 뭐 1억 5천 주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치보다 훨씬 넘는 빚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일반 거래시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치보다 빚이 드글드글한데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도 못 가고 은행도 부실채권을 그대로 안고 가고 가압류권자도 속으로 끙끙 앓고 국가도 세금 못 받고 힘들어합니다. 이거를 단칼에 끊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다? 경매. 그래서 강제로 매각을 해서 정리할 건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거기 천병이 낙찰자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경매로 집을 몇 채 장만했는데 그 경매로 집 장만하면 재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재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잘만 삽니다. 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경매로 나온 집은 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뭐 재수가 없는 집인가 봐. 아닙니다. 내가 자금 계획을 안전하게 세우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내게 되면 좀 무리하게 되면 또다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돈도 얼마 안 되면서 대출을 잔뜩 끌어다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다시 만약에 유동성이 문제가 되면 물론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자금 계획을 잘 세우면 또다시 경매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자주 오래 길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남의 피 빨아먹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래 못합니다. 자주 못해요. 기본 인식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본주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사비도 쏴주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야 길게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이 경매 지식을 이용해서 희한한 짓, 못된 짓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주변에 뭐 손해를 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입찰하러 가서 낙찰받지 못한 걸 흔히 폐찰이라고 말하는데 10번 입찰을 했는데 한 번도 낙찰을 못 받았어요. 근데 폐찰이 나쁜 게 아닙니다. 폐찰을 해야 감이 생겨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내 스스로 겪어봐야 이때는 요렇게 요 정도 금액 쓰는 게 좋겠구나. 이 경험은 떨어져 봐야 합니다. 폐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를 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찰이 잦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한번 질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날
왔다 갔다만 하는데 이번엔 기어코 질러서 하나 장만하고야 말 거야. 경계하셔야 됩니다. 돈 벌자고 하는 겁니다. 지름신이 제일 무서워요. 지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산이 있는 한 때를 까면 마르지 않는다. 경매를 돈이 없어 못하지, 물건이 없어 못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은 넘치고도 넘칩니다.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활동이 계속되는 한 물건은 쌓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는 버스가 있다. 이 버스가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 아닙니다. 이 버스 보내도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와요. 조급하게 서두르면 꼭 무리하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넘어집니다. 뛰어가다가 숨 헐떡헐떡해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느긋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꾸 물건을 보다 보면 어떤 물건에 필이 꽂힐 때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바로 입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입찰했던 물건들 또는 관심 물건으로 찍어놨던 것들 이것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필이 꽂히면 막 비싸게 쓰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비교해 보시고 객관화시켜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투자의 기본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안전. 자,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 아닙니다. 돈이 없어 못하죠. 물건은 넘치고 넘칩니다. 여유있게 하세요. 자,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부동산을 안전하고 싸게 매수해서 적당한 가격에 팝니다. 자, 좋은 부동산인가 여부는 결국은 부동산을 보는 안목에 달려있죠. 근데 그 안목은 개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자꾸 그건 연습을 하셔서 안목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싸게 매수해서 적당한 가격에 팝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경매 최대 장점은 싸게 매수하는 겁니다. 팔 때는 적당한 가격에 파시면 됩니다. 그렇죠? 적당한 가격. 비싸게 판다? 적당히 파세요. 내가 우리 주식도 그러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럽니다. 내가 무릎에 사가지고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러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아니, 사는 사람도 뭔가 남기는 게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어깨에는 팔아야 어깨에 산 사람이 여기까지 수익을 남길 거 아니에요. 적당히 팔고 빨리빨리 환금성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요?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경매 전문가들, 고수들 물어보면 하는 만큼 번다고 합니다. 이 전업 경매 투자자들도 이 길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양반들도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일하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보통 사무실 하나 얻어놓습니다.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예요?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떨 때 막 7, 8시간씩 좋은 물건이 있는가 검색을 합니다. 물건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시세, 그 다음에 도면, 또 사진, 여러 가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 가서 탐문하고 또 입찰하고 또 만나서 협상하고 이것도 일이에요. 사실 이거 놀고 싶지 하기 싫어요. 꾸준히만 하는 만큼 돈을 법니다. 경매도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종의 이것도 노가다입니다. 검색하고 찾아가고 협상하고 입찰하고 꼬시고 일입니다. 하는 만큼 벌어요. 자, 그럼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5년 후에 그때 할 걸, 3년 후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그때 할 걸 그러시면 안 되고 느끼면 지금 하셔야 지금 해야 나중에 풍성해집니다. 시작은 미미했어도 나중에 커집니다. 마음을 정한 순간 지금 해야 됩니다. 항상. 자, 이어서 경매하고 중개의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특히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은 경매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중개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기존의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 차별화의 수단 중에 하나가 나는 중개도 잘하지만 경매도 잘합니다. 얘 둘은 상호 보완 관계에 놓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뭘로? 중개로 돈 벌고요.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는 반대로 경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네? 불황을 버티려면 경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중개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도 하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대리, 입찰대리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찾아온 손님한테 제가 토지나 아파트에 대해서 적당한 경매 컨설팅을 해줍니다. 컨설팅 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 법적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감정가 기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기준 1.5%입니다. 그런데 명도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통 한 2%를 받기도 합니다. 일단 경매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반이 경매로 낙찰받았다. 보유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팔거나 임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팔거나 임대를 놓을 때 누구한테 찾아와서 부탁한다. 결국 나한테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매 컨설팅 수수료도 받고 중개 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 물건 중에서 경매로 넘어갈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흔히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시 결정을 했어도 매각을 준비해서 매각길이 잡힐 때까지는 일단은 잠수 타 있는 상태예요. 일반인들은 매각길이 잡혔을 때 처음으로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구나 압니다. 그런데 개시 결정이 떨어졌지만 아직 최초 매각길이 잡히기 전 준비 과정 중에 있는 물건을 흔히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데 예정 물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 동네 곧 경매로 넘어갈 물건이 예를 들어 한 5개가 있더라. 자, 근데 그 중에 보니까 2개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시세보다 빚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물건들은 경매로 계속 가을까요? 쉬어야 되거나 또는 금매로 돌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물건들은 수배를 해서 금매로 의뢰를 받아서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경매를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중개사 시험 공부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합법적인 경매 컨설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고 동시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아서 중개도 하고 경매 컨설팅도 하겠다.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쩌다 한번 입찰 대리는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누가 형님이 또 친구가 경매 물건 하나 내가 잘 모르니까 너가 나서가지고 입찰 대리 해다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2번, 3번, 4번, 5번 횟수가 많아지면 법원에서는 이를 의심하죠. 어쩌다 한번 한다 경매 컨설팅 업자로 의심되겠죠. 의심돼요. 그래서 3번 이상 입찰 대리가 들어가면은요, 법원에서는 얘를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해서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매 관련 업무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법률 사건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화해, 조정, 알선, 중재, 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밖에 없어요. 이 경매는 일종의 소송 사건입니다. 원래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변호사만 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있냐면 법무사도 할 수 있고요. 누구도 할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중개법인에게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하면서 경매도 같이 하면 그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은 일상적인 중개 업무에 주력하고 사장님은 가끔 덩치가 큰 경매 물건이나 매매 알선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보완 관계에 놓이는 게 좋습니다. 경매하고 중개는 결코 적대적 관계에 놓이지 않습니다. 같이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현업할 때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보니까 현업을 하면서 경매 공부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현업에 들어가면 일단 바빠져 버려요. 일상에 매몰돼서 따로 시간 내서 경매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아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좀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의 장점은 역시 뭐니 해도 네 가지입니다. 싸게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깡통은 없고요. 정년이 없고 취득 규제가 완화됩니다. 먼저 싸게 삽니다. 그렇죠? 싸게 삽니다. 최대 장점입니다. 싸게 삽니다. 한 20% 싸게 사면 엄청 싸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요, 나 경매를 통해서 시가보다 20% 싸게 샀습니다.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아니, 더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20% 정도 싸게 샀으면 엄청 싸게 산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주식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주식, 현재 주식 포인트가 2,000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20% 싸게 샀다. 그럼 1,600포인트에 샀다. 그럼 엄청 싸게 산 거죠. 또는 내가 2,000포인트에 샀는데 20%가 올려서 현재 2,400포인트가 갔다. 주식이. 그러면 대박 난 거죠. 아닌가 벼. 역시. 그런데 부동산을 20% 싸게 샀다 그러면 경매로 20% 싸게 샀다. 시큰둥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싸게 삽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주식같이 깡통은 없어요. 그렇죠? 물건은 남아요. 근데 내가 진짜 잘못 봤다. 응? 그럼 내 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자식 때 가서 빛을 볼 수 있고 손자 때 가서 우리 할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물건은 남아요. 제 아는 분 중에 경매 투자를 했는데 뭐가 대박이 나서 한 5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10%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띄어갖고 땅으로 한번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 중에 500만 원짜리 땅 중에 제일 큰 땅이 어디 있는가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꽤 큰 땅이 나옵니다. 큰 땅, 어디가 큰 땅일까요? 가격 대비 큰 땅. 그래요. 섬에 있는 땅이나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은 큰 땅입니다. 휴전선 안에, 그 민통선 안에 있는 땅들은 꽤 큰 땅. 그래서 그 양반은 그 500만 원을 후손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래서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묻혀놓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서 모르죠.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 가서는 통일이 되고 그게 대박나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깡통은 없어요. 이건 최소한 남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정년이 없어요. 그렇죠? 뭐 4,6도, 4,5정, 5,6도 그러는데 이거는 총기만 있으면 나이가 희끗희끗 되셔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법정에 가서 보시면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찌감치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집중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 규제가 완화된다. 이거는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관련 건입니다.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합니다.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으셔도 된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죠. 네? 경매로 취득할 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 있으면 원래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경매로 취득할 때는 허가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짜고 경매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로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허가관청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안 날 게 뻔할 뻔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은 1억 주고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짜고 1억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걸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집행증서를 확보해서 경매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낙찰받는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를 일부러 짜고 집어넣었어요. 매매에서 매수인이 들어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낙찰받았다. 딴 놈이 낙찰받아버린다. 딴 놈이 낙찰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취하시키면 돼, 취하. 서로 짜고 경매로 집어넣은 거니까 돈 다 갚은 양 해서 취하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실은 1억 원에 사고 팔았지만 서로 짜고 저당권 설정할 때 최고액을 한 3억쯤 잡아놓고 그렇게 3억으로 등기해놔요. 그리고 나서 경매로 넘어가면 3억을 써내면 덤비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상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상계 처리.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단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매도인 입장에서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5천만 원을 샀거든요. 근데 실은 이번에 1억에 팔았는데 경매로 3억에 팔리면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갖추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경매로 넘겨야 되지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기셨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을 져주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 뭐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경매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경매와 전업투자자 하겠습니다.